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검진 항목 선택하는 꿀팁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많이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진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잘 안 하는 거를 할 때는 준비 시간이 긴데, 오늘 이거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 검진에다가 뭔가 추가를 할 때 이제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외래를 접수를 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올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검진에서 뭘 추가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환자들한테 상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을 가시면은요, 가서 혈압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랑 청력이랑 재요. 그 다음에 피를 엄청 많이 뽑죠. 여러 드럼을 뽑아요. 그리고 소변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대변을 가지고 갔다면 체변도 합니다. 근데 또 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이 많죠. 그 다음에 기본 검사에 들어있는 게 가슴 사진이랑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리고 초음파 중에서 다른 초음파들은 다 골라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검진 센터에서 복부 초음파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내시경은 한국 사람들의 필수 검사라서 들어있고, 이거에서 딱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검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랑 자궁경부암 검사도 너무나 기본적인 암 스크린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검진 전에 피검사 먼저 하고 가는 거 아니냐고. 보통 이제 검진센터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오면은 혈압 재고 오자마자 막 피 뽑으면 환자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 타입을 주기 위해서 와서는 막 이렇게 설문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은 혈압을 재십니다. 그 다음에 키랑 체중 같은 거 좀 재고, 시력도 재고 청력도 재고, 이런 걸 좀 소프트한 검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좀 이렇게 검진을 받을 마음의 워밍업이 됐을 때, 그때 보통 체혈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체열은 조금 앞쪽에 해당되는 검사이지만 검진에 도착하자마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피 뽑다가 놀래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어요. 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체열하는 방에는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지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런 검진은 어떤 질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기본 이제 검진센터에서 하는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우리 쉽게 이제 3고고 질환이라고 하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랑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이니까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이라던가 간, 내분비 기관,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기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게 큰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에서 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흔한 암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들이죠. 위암, 간암은 이제 초음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요. 또 이제 유방암도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한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 어떤 감염성 질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형간염 보균자가 5% 이내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비형간염도 많고 C형간염도 많아요. 그리고 종종 검진하다 보면 에이즈 환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에이즈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결핵, 그리고 이제 성병 중에서 매독 검사도 보통 기본 검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흔한 암을 보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빨리 치료해야 되거나 내가 감염돼 있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예, 귀여운 덩이 인사하고 있죠. 우리 이제 국가검진에서는요, 대변만 받아요. 대변을 받아서 안에 숨어있는 잠혈을 보고, 혹시 이 대변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변은 내 소화관을 다 구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어디서라도 출혈이 있으면 이 대변 검사를 했을 때 숨어있는 잠혈이 나옵니다. 물론 출혈의 양이 많으면 대변 색깔 자체가 아주 달라져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대장이나 위나 이런 위장관에 생긴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추정해내는 검사가 대변 검사인데요.
국가암검진에서는 매년 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진을 가셔도 요 검사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암이 생겨가지고 이 암에 의해서 자멸이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이 대변으로 대장암을 잡아낼 수 있는 비율은 정말 아주 이상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도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뿐이 안 돼요. 정말 50%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마침 내가 대변을 받는 그 날 내 암에서 피가 나와야 되고 그 피가 나온 그 부분이 내 대변통에 담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우연들이 있어야 암이 있을 때 대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변 전체에 혈액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데 내가 혈액이 없는데 대변을 체변을 해서 간다거나 그날 마침 내 암에서 출혈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사실 이 검사는 내가 암이 있어도 꽝이 나오는 검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사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 말고 다른 모든 검진하는 의사가 그 환자가 대장 내시경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받은 시점이 5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52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장 내시경이 가장 먼저 권유되는 검사입니다. 이것만큼 정말 꼭 해야 되는데 국가검진에서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못 해주는 검사이거든요. 그리고 기본 검진 프로그램에 대장 내시경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위내시경은 대부분의 분들에서 매년 필요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후에 괜찮으시면 5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 검진 프로그램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여러분이 혹시 내가 50이 넘었고 5년 동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꼭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소화기계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0보다 한 10년 짧게 한 40세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검사를 했는데 선종, 그럼 오래 놔두면 암이 될 용종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선종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 검사 간격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 내시경 해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다음에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용종의 종류가 암이 안 되는 거는 없는 거랑 똑같이 5년 뒤에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암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곧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년 뒤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로 안 했으면 꼭 추가해야 될 검사는 첫 번째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분들의 생식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질이 있고 여기에 작은 경부가 있고 자궁이 있고 오른쪽 왼쪽 나팔관과 오른쪽 왼쪽 난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 가시면 기본 검진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암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궁 입구인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을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진찰대에 딱 누우면 내가 여성암은 다 본다고 생각하셔서 딸랑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굉장히 중요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선 자궁경부암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잘 살게 되면서 비만도 늘어나면서 이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그 하체 탈의하고 진찰대에 누우셨을 때 자궁 초음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골반 초음파나 질 초음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검사를 같이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보통 비용이 10만 원 안쪽입니다. 자궁 내막도 다 볼 수가 있고 난소와 나팔관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요 검사를 하실 때마다 추가하시면 좋은데 언제부터 하시냐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통 20살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같이 1년에 한 번씩 받아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당장 검진이 예정이 아닌데 나 자궁경부암 검사는 받아봤는데 질 초음파는 안 받아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요 초음파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셨어도 보험 적용돼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촬영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검사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요 편과 판 사이에 유방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찍을 때는 이 겨드랑이까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크면서 가슴이 지방이 많은 분이 아니면
아파서 막 페인쇼기 와서 쓰러지시는 그런 분도 있을 만큼 아픈 검사인데, 문제는 한국 분들의 유방이 서양 분들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지방이거든요. 그 유방의 크기는 유방 안에 있는 지방이 차지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방도 작고 상대적으로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럼 유방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치밀 유방으로 나와요. 치밀 유방이라는 건 병명이 아니고 유방이 젊어서 유선 조직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유방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나이 든 유방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젊은 유방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렇게 유방 밀도가 높아지면 유방암이 나타나는 패턴이 두 가지인데, 유방 촬영에서 어떤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유방 촬영에서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도 그렇고 석회화도 그렇고 흰색인데, 치밀 유방이 되면 유방 자체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암이 생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진은 모두 다 유방암이 있는 사진이고, 이분은 치밀 유방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이런 건 지방 유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암이 어디 있어요? 여기 딱 하얗게 보이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분들은 전체 유방 조직의 한 50% 정도가 하얗게 치밀 유방이 있어요. 그러면 암을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 왼쪽 사진은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제가 가르쳐 드려도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의사가 판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치밀 유방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심한 무서운 말이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그냥 뭐 괜찮나 보다 하다가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이 치밀 유방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알게 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 전체 유방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보통 이제 치밀 유방입니다, 추가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 심하신 분 해주시는 게 좋고, 과거에 내가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결절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아주 양성이다라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유방 촬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이제 기존에 결절이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신청해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으면 이게 폐암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폐암이 생겨서 가슴 사진에 나오려면은요, 이 크기가 2cm는 돼야 됩니다. 근데 폐암도 굉장히 전이가 빠른 암이라서 2cm가 되면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가 횡격막인데요, 횡격막 밑에 쪽에 폐에 생기거나 요 심장 뒤쪽에 생기게 되면은 또 가슴 사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 사진을 찍고 괜찮다고 해서 폐암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고, 폐암의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저설량 흉부 CT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설량은 일반 CT가 우리가 항상 문제시 되는 게, 요게 방사선을 많이 쬐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 그래서 너무 많이 찍지 말아라, 연달아 찍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설량 흉부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을 쬐는 양이 8분의 1, 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년 찍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이렇게 결절이, 이 결절은 아마 나쁜 결절이 아닐 거예요.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그 결절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는 일단 원래 국가검진에서는 30감년 이상 1년에 한갑 피우시는 게 한 1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감년은 하루에 한갑 1년에 한갑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갑을 1년 동안 피우시는 게 1감년이에요. 그러니까 30감년은 두 값이 15년을 피우시거나 매일 한 값이 30년을 피우신 분들이거든요. 이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세부터 74세 분들을 매년 검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5세는 조금 늦은 것 같아서 50세 이상의 모든 흡연자, 굳이 30감년이 아니더라도 받으시는 게 좋고, 혹시 가족 중에서 실내 흡연을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용감한 배우자가 있는 그 집에 다른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도 간접 흡연의 노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요, 금연을 하면 안 피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금연하고 1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흡연자랑 똑같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는지지만. 그래서 금연하고 15년 동안은 매년 저설량 흉부 CT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많이 놓치시는 검사인데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할래요 하시는 분 있는데 요거는 매년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자분들도 저설량 흉부CT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5, 60대 한국 분들 중에서 담배 안 피는 여성의 폐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흡연율은 보통 여자분이 한 5% 정도 되는데 전체 폐암 발생의 5분의 1 정도는 여성분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50세부터는 좀 펴야 된다. 특히 조리를 되게 많이 하는, 부엌에 오랫동안 서 있는 여성들은 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치사가 직업인 분들 있잖아요. 급식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 자체의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저설량 흉부CT 촬영을 여성분들도, 비흡연자 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검진 받지 마세요 라고 올린 컨텐츠가 여러분이 또 시즌3에 올렸는데 엄청 많이 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젊은 갱년기 이전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건 그 딱 반대입니다. 골다공증이 주변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계속 부러져서 병원을 가시는 거 보시고 여자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요게 빨간 게 골다공증인데 70세가 넘어가면 남자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5명 중에 1분이고 나머지 5명 중에 3명 정도는 골감소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만 골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전체 골절 중에서는 골감소증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검진이 대부분의 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는 여자들한테만 해줘요. 그래서 추가로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골다공증 골절이 걸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이 있을 때 사망률을 보시면은요, 이 파랑이 남자고 빨강이 여자인데 1년 동안의 사망률이 여성분들은 15% 정도 되지만 남성분들이 22%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골절이 일어나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6개월도 마찬가지고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검진을 가셨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혹시 내가 검진을 벌써 했어요, 근데 골다공증 검사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래를 가셔서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보험이 되시기 때문에 외래에서 보험 급여로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골밀도 검사를 꼭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뇨의 자연사인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막 이렇게 체중이 빠지거나 하지 않으면 없고, 요거는 공복혈당인데 공복혈당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26을 넘게 되면 당뇨가 되는데요, 식후혈당은 보통 한 180, 200을 넘게 되면 당뇨라고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공복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국가검진도 공복혈당 검사만 하고 아직도 공복혈당만 하는 종합검진센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복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당뇨는 잡을 수가 있지만 공복혈당은 그대로 정상인데 식후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당뇨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 식후혈당을 밥 먹고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다시 체열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2번 피 뽑으라 그러면 환자들이 다 도망갈걸요. 그래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당화혈색소 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당이 붙어 있는 빨간 피입니다. 정상에서는 당이 조금 붙어 있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으면 일단 당은 어디든 붙으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당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인데,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의 혈당을 다 반영을 하죠. 그리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검사해주는 검진센터를 가셨다 하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는데 모든 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전당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내가 당뇨 가족력이 집안에 세요. 뭐 이쪽에 외가 쪽에도 있고 친가 쪽에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과체중과 비만이면은 사실 이렇게 당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 가족이 가진 암에 대한 검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고 국가검진에서 다루지 않고 종합검진에서도 다루지 않아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1명 정도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췌장암인데 우리 아버지도 췌장암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진료를 보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그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나이 똑같은 날에 오빠가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나쁜 우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이 가진 암은 나한테 최소한 위험도가 2배 내지 3배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가족이 2명이 같은 암을 갖고 있다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럼 몇 살부터 그 암에 대한 검진을 하느냐 하면은 내 가족이 60세에 그 암에 걸렸어요. 그럼 나는 50세부터 아까 이제 담낭암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는 50세부터 담낭암 검진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담을 다 하려면 결국은 환자분이 어디가 아픈지 또는 환자분의 가족력이 어떤지 그분이 언제 무슨 검진을 하셨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의사로서는 품이 좀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뭐 암이나 만성질환 말씀드렸으니까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혈관을 검진해서 할 때는 보통 뇌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혈관으로 혈관의 모양을 CT에 조영제를 놓고 찍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그 관상동맥이라고 심장혈관 주변에 쌓인 칼슘 스코어를 내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맥경화도 검사라 그래가지고 팔다리 혈관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보는 말초혈관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올 수 있지만 혈관의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뇌혈관 검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혈관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검사 한꺼번에 하면 수백만 원 들어요. MRI A 하나만 찍어도 50만 원이고요. 경동맥 초음파 뭐 비싼 데는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심장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를 조영제를 쓰고 제대로 심장혈관을 보면 이것도 한 3, 40만 원 내고 칼슘 스코어는 조금 그래도 비용이 낮아서 10만 원대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말초혈관 검사도 한 10만 원 정도는 낼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이게 한 돈 100만 원이 넘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내가 뇌혈관을 해보거나 내가 경동맥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4년이나 한 번,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느 혈관부터 볼까든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집안에 뇌졸중 가족력이 좀 있어. 그러면 이분은 뇌혈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가족의 중에서 스텐트를 꽂은 가족이 있어. 그럼 이분은 심장혈관을 먼저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해보겠다 하면은 저는 경동맥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단 검사도 굉장히 침숙적이지 않으면서 간단하면서도 혈관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동맥경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어서 경동맥부터 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 검사는 자주 하실 필요가 없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검사, 제가 보통 상담할 때 검진 어떤 항목을 검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순서로 정해서 상담한다는 거를 제 영업 비밀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